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재무회계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음, 부가가치세 이제 세법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제가 기출 문제 보고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세법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TT 1급에서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세 가지를 합쳐서 지금 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재무회계는 5문제고요. 그래서 좀 영양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파트이긴 하지만도 이런 내용을 모르면 뒤에 있는 그 우리 실기할 때도 설명해서 내용 알아듣기가 좀 어렵게 되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학습한다 이런 내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AT 이거 여러분이 배우실 동안에 부가가치세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거, 그다음에 꼭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싶은 필요한 것들만 제가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TAT 1급에 추가된 게 바로 그 가산세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출제되는 그 항목들 중에서 가산세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어느 세법이나 그 세법의 특징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의 특징도 있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법인세의 특징도 있어요. 그 법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지 돼요. 전반적인 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출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법을 딱 두 문제, 한 문제로 설명을 해서 문제를 내려고 하면 전반적인 것을 내야지 너무 지엽적인 걸 내면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실 때에는 실무 담당자이기는 하더라도 그 법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 그 기본 이론 그런데 부가가치세란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라고 되어 있죠.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요게 부가가치세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크게만 하나 볼게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일반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거 반대되는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일반 소비세 뭐죠? 상대적인 것은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 그러면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의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개별 소비세 어디서 들어보셨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 비업무용 승용차 있죠.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그 취득 또는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부가세, 걔는 불공사항이다 이런 거 나올 때 개별 소비세라는 걸 배웠는데 개별 소비세라는 말 뜻은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사치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 그게 개별 소비세예요. 대표적으로 1000cc가 넘는 소형 승용차나 또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그 양주 같은 거 있죠. 양주라든지 뭐 구찌라든지 뭐 등등 이런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 즉 사치 품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그 소형 승용차 중에서도 경차가 이상 넘어가는 거는 개별 서비스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승용차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치 품목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가면 1000cc 넘어가면 그래서 거기 자동차에도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소비하는 품목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상대적인 개념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아마 풀어보셨을 거예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우리나라에선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을 사용하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린 거래액공제가 아니라 뭐다? 세액공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거래액공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세액공제법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제가 설명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다음에 간접세. 간접세의 반대적인 성격은 직접세예요. 그러면 간접세는 뭐고 직접세는 뭐냐 봤을 때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나요? 아니죠. 근데 물건 살 때 세금은 내잖아요. 그죠? 즉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르고, 그러면 직접세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월급 받죠. 월급 받으면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 여러분의 이름으로 회사가 대신 납부해 준단 말이죠. 심부름해서. 그래서 직접세에 해당되는 것은 소득세라든지 또는 상속세라든지 상속세, 뭐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 자기의 명의로 세금을 직접 내는 것들을 우린 직접세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는 말을 부른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생산형이 아니라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는 여기 소비주국 과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대적인 건 또 뭐가 있을까? 시험 기출문제 풀 때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최소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 5가지, 요거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건 급수불문하고 기본적인 부가세법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서 제가 여기 여러분 나눠드렸던 PDF 파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고 제가 쭉 써놨었는데요. 여기 항목들을 비교해 볼게요. 설명을 들어보셨다라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고요. 처음 듣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걸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조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기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부가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항목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세무 1급까지 배우러 오신 분들이 이걸 전혀 처음 이러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잘 용어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구분을 하시라고 설명을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자, 원재료를 사오게 된다면 이 원재료를 파는 사업자는 공급가에 여기 얼마짜리냐면 자기 것은 8,000원이래요. 이 8,000원 안에 이익과 그다음에 원가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부가세법에서는 이렇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자기가 받을 거 받고 거기에 무조건 10%는 부가세로 징수해 놓으라고 법으로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근데 참 여기 또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용어도 구분해야지. 지금 매입세액이란 용어가 맞아요? 부가세 대급금이 맞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너무 단순한 건데. 자, 지금 우리가 부가세법에서요,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는 이 부가세에 대해서, 재무회계는 우리가 계정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해야 되는 거. 기록하는 계정, 계정명이 바로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법의 순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왔다가 어떤 매입세액 나왔다가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입세액은 어디서 쓰는 용어? 부가세법에서. 재무회계에서는 매입세액을 뭐라고 기록해요? 부가세 대급금. 그럼 똑같은 말 뜻으로 지금 부가세 예수금도 있잖아요.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해서 쓰는 용어고, 부가세법에서는 얘를 매출세액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 상품 팔았을 때 뭐라고 씁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쓰죠. 그럼 부가세법에서 뭐라고 써요? 얘를 공급가액 이렇게 써요. 같은 상황인데 요 쓰는 명칭이 부가세법의 용어를 쓰느냐 아니면 재무회계에서 용어를 쓰느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별거 다 가르쳐주네. 이거 회계 1급 배울 때 설명하는 것들인데, 자 봐요.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자 외상매출금이라고 가정하고요. 외상매출금 금액은 11만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어요. 그러면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상품 매출이라고 쓰죠. 상품 매출 금액 얼마예요? 10만원. 그러면 나머지 만원은 뭐가 돼요? 부가세 예수금 되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 만원. 이렇게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 상품매출, 부가세 예수금, 얘네들은 다 재무회계에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계정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해당되는 걸 부가세에서 쓰는 용어로 다 바꿔봐요. 부가세에서는 뭐라고 써요? 부가세에서는 여기 상품 매출을 얘는 뭐라고 쓴다고요? 오케이, 공급가에. 여기 부가세 예수금은 뭐라고 써요? 매출세에. 외상매출금은 뭐라고 써요? 얘기를 하셔요. 공급가액하고 세액 합친 거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 안에는 세액까지 포함한 그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외상매출금이 바로 공급대가하고 같은 의미가 된단 말이죠. 물론 100%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은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합친 의미도 갖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용어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즉 재무회계 용어와 부가가치세 용어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지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됐으면 여기 보세요. 원재료를 사갖고 왔을 때 공급가액은 8,000원, 부가세 대급금은 800원. 부가세 대급금하고 제가 용어를 좀 섞었었죠. 이렇게 알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두 개 합치면 결국은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죠? 현금을 아직 안 줬다,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이 공급 대가가 바로 외상 매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800원이 발생했고요. 공급 대가, 즉 외상 매입금 8,800원. 그럼 우리가 사갖고 와서 이거 갖고 계속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팔아야겠죠. 가공해서 팔 때는 지금 여기 공급가에 만원 주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만원 주고 팔았으니 여기 10%는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즉 매출세액이 돼요. 공급대가는 11,000원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랬죠.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 1,000원에서 매입세액 800원 빼면은 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세 얼마 납부하면 돼요? 200원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이거는 받을 것이고 이거 줄 것이고, 그죠? 요 차이만큼만. 그러면 제조업자는 자기 돈 세금으로 낸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 돈 세금 낸 거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네. 이거 모르면 안 돼. 다시 그러면 계속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조업자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제품을 갖다가 하이마트라는 곳에 팔았어요. 그럼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품 매출 제조업체에서 한 게 이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여기로 쭉 내려와서 얘가 바로 매입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 만원 주고 부가세 대금 1,000원 주고 공급대가 11,000원인 이 상품을 사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상품을 사갖고 왔으니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겠죠.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 여기 대리점에다가 자기네 상품을 15,000원에 팔고 그러면 10%인 부가세 예수금 1,500원이 발생할 것이고 공급대가는 16,5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봐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하이마트로부터 사갖고 온 것이 매입 금액이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또 매입 금액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가 사갖고 온 것은 공급가액은 15,000원, 부가세 대금으로 1,500원, 그다음에 공급 대가로 16,000원 이렇게 사갖고 왔겠죠.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또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요. 누구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세 예수금은 2,000원. 그래서 2,000원까지 포함해서 이 최종 소비자는 대리점한테 얼마를 돈을 줬겠어요? 금액으로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0원을 다 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금을 낸 사람은 2,000원이라는 세금 낸 사람은 누가 세금을 다 냈어요? 최종 소비자가 다 냈죠. 자, 부가세 2,000원이 어떻게 계산되나 봐요. 여기 우선 대리점 입장에서 부가세 2,000원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최종 소비자한테 받았죠. 그죠? 이 중에서 여기 하이마트에다 물건 사올 때 부가세 얼마를 먼저 썼어요? 1,500원 먼저 썼죠. 그러면 이 대리점 이 사장님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세금 얼마나 내면 돼? 여기 500원만 이렇게 내면 됐죠. 자, 이번에는 하이마트 봐요. 하이마트도 지금 1,500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거 대리점으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1,000원은 누구한테 줬어요? 제조업체한테 먼저 줬죠. 그러면 하이마트 사장님은 부가세 신고할 때 얼마를 납부할까요? 500원? 자, 그러면 제조업은 이 1,000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이마트한테 받았죠. 그 다음에 이 800원, 그 중에서 800원은 원재료 여기 판 사람 거래처에다가 줬겠죠. 그러면 제조업체의 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200원. 자, 원재료 업체도 800원 전 매출세액이 됐을 테니까 납부했다고 치면 800원, 200원, 500원, 500원. 이 사업자들은 자기 돈 쓴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부가세는 사업자들한테 자기 돈 아닙니다, 이거. 누구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근데도 부가세 신고해서 세금 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아까워하고 난리쳐. 대신 받은 돈으로 하랬지 자기 이익은 아니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주머니에만 들어오면 다 내 돈인 줄 알아. 근데 부가세는 자기 돈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기 소득세 배우실 때 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소득세. 왜 그래? 둘 다 이렇게 하든지 둘 다 이렇게 하든지 소득세는 순수하게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이 좀 없다 그러면 분납 나누어서 내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 시험 문제 나왔으면 영어시 틀렸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안 된 거야. 이번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다시 소득세는 순수하게 내가 번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걔는 분납이 가능해요.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근데 부가세는 분납이라는 게 허용이 안 돼요. 왜? 이건 자기 돈 애시당초 아니잖아. 근데 이걸 분납을 하겠다? 남의 돈 갖다 받아놓고 써놓고서는 분납을 하겠다는 말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교재에서 나오면은 머릿속에 정말 안 들어와요. 분납. 실제로는 하잖아. 실제로 뭐? 뭘 해? 미국은 알아서 되잖아. 자, 잠깐 아니 그냥 녹화하면서 말을 할게요. 부가세가 이번에 분납이 됐어요. 허용된 이유는 원칙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부가세는 애시당초 그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바로 납부해야 됩니다. 분납 허용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이번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돈이 지금 모자라. 그동안 또 땡겨 쓰고 그랬어. 대출 받고 난리가 났어. 국가에서는 부가세 중에서 일부 분납 허용하겠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만 아마 그게 지금 허용되고 있을 거예요.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만 부가세가 분납이 되는 것이지 부가세는 애시당초 분납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게 분납되는 거 부가세가 분납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서 또 들어봤나 보네. 부가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주변에서 사업하는 분 계셔? 어. 그래서 많이 미뤄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3년이 저기 코로나 발생한 게 지금 3년 됐기 때문에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미뤄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퇴사했단 말이지. 왜 퇴사했어요? 이유가 아 거기는 결혼해도 상관없잖아. 아니 상관은 있는데 아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를 왜 물어봐? 그지? 이유가 있다니까. 아 그래요. 하여튼 왜냐면 제 막내도 얼마 전에 하고서는 등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경력이 몇 년이나 되셔? 그래요? 아직 1년 다 붙였어요. 묻혀왔어? 그랬구나. 자, 하여튼 다시 결혼하고 취업하려고? 출근하면 그쪽은 싫어? 뭐가 제일 싫었어요? 거래처? 양이 아, 근데 딴 데 가면 야근 안 하나? 회계 쪽은 거의 진짜 많이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업무 특징상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거기는 대신 반을 쉬잖아. 네? 6월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한 5, 6개월은 또 여유 있잖아. 그럼 거기 회사가 잘못된 거야. 그 다른 데를 찾아봐 나중에. 무조건 그러지 말고. 하여튼 자,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봐요. 여기 최종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다 냈죠.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자가 낸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담세자라고 불러요. 담세자 용어도 기억하시고요. 담세자라는 말뜻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직접 다 낸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요 제조업체, 하이마트, 대리점 이런 곳은 사업자들이죠. 얘네들이 사업자라고 부르고 사업자들은 부가세법에서 세금을 부가세죠. 부가세 신고 납부 이고 신고 납부 의무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최종 소비자인 담세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네요. 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간접세예요.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직접세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요. 근데 그 세금을 갖다가 소득세 하고서는 원천징수하죠. 그리고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 날까지 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하고 같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회사에서 납부하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소득세를 납부할까 아니면 그 개인 소득자들의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할까? 아 도대체 틀리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들어? 자 봐요. 여기 지금 누구 이름이 요즘 제일 옛날에 많이 쓰면 홍길동 그랬잖아요. 홍길동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누구? 연예인들이나 지수하자? 좋아. 우리 근데 성이 뭐야? 아 이렇게 쓸게요. 불핑지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불핑지수가 지금 월급을 갖다가 매달 200만 원씩 이렇게 받기로 했었는데 통장에 지금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빼고 190만 원만 이렇게 받았다고 치자고요. 190만 원만 이렇게 받았으면 10만 원 소득세 낸다고 쳐요. 10만 원 소득세 10만 원 이렇게 냈다고 치면 이 소득세를 갖다가 국세청에 보내는 사람은 분명 이건 불핑지수의 돈이에요. 월급 중에서 다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죠? 자, 돈을 보내주면서 이 회사에서 이 소득세 10만 원은요, 불핑지수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이름으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고 나서 개인들 다 환급 나오죠. 개별적으로 돈을 세금을 냈었기 때문에 거기 개개인별로 계산이 돼서 얼마 냈는지 등등 계산한 다음에 연말정산해 가지고서는 환급금 계산을 해서 그 대상자한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그 사람의 소득자의 이름으로 세금을 회사에서 심부름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자기네 돈 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소득세를 아까 얘기했다는 거 직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 이름 직접 한다. 그래서 직접세. 근데 부가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간접세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것처럼 처음처럼 아니 처음처럼 난 별로 많이 안 먹어. 자, 그다음에 그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부가가치세는요 국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세금이다. 거기에 반해서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재산세, 즉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뭐 사회환경 시설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불러요. 간접세, 직접세 설명해 드렸고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다단계 거래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제조업에서 하이마트에서 대리점으로 이렇게 공급이 될 때마다 지금 공급가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즉 부가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부가가치가 증가할 때마다 붙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여기 부과되는 값어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지금 단계가 지금 여러 단계가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여러분 그 기사 뉴스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유통 단계가 많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받아가지고 자기네도 이익을 붙여갖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유통 단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되게 다 많이 비싸진단 말이죠. 그래서 직거래 같은 거 많이 하려고 그러죠. 직거래. 그러면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까 파는 사람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사는 사람도 싸게 살 수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여기서 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다단계 거래세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세액공제법. 근데 좀 상대적인 거 거래공제법. 우리나라 세법은 세액공제법을 하고 있다. 소비지구 과세원칙 이건 다 설명해드렸고 또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면세제도예요. 면세제도란 무엇일까? 면세 파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 사업장 단위.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한테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주고 거기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 뒷편에 이 해당 항목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첫 페이지에 나왔던 요 내용들이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된 용어들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까요? 요 그대로? 자, 캡처 해놨고요. 자, 그럼 요거 지우겠습니다. 놔둘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업자 교재를 잠깐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아까 설명해 드렸던 교재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납세 의무자. 아까 얘기했죠. 납세 의무자. 신고납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사업자들이에요. 그죠? 자, 사업자들 있고, 자, 사업자들을 한번 볼까요? 요거 하려면 요거부터 해야 되겠다. 자, 요것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해 보아 드릴게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부과되죠?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까마득해져. 부가가치세는 어느 항목에, 어느 품목에 부과가 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배웠던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치. 용역이 공급됐을 때, 용역의 공급. 용역이 공급되면 그 공급된 그 용역에 해당되는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그렇지. 수입 재화에 대해서 공급이 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엄청나게 범위가 큰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는 언제 부과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는 재화가 공급됐을 때, 용역이 공급됐을 때, 수입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들이라 했잖아요. 사업자들은 어떤 사업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뭐 바로 여기서 설명된 얘네들이에요. 여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 수입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한테 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 하나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지 돼요. 사업자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개인들이 외국으로부터 그 물건을 수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직구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할까 아니면 대행해 주는 데가 있을까? 거기서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수입 제한은 이렇게 개인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도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많이 했던 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사업자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업자는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지 사업자로 보고, 그 사업자가 물건을, 재화를,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갖다 금방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당근마켓 사용해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당근마켓. 당근마켓에 저희 여친이 물건을 갖다가 좀 여러 번 팔았었어, 여기 이사 올 때. 근데 거기 물건을 여러분이 판다고 올리면 또 올린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개인들이 많죠. 근데 개인들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비교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고요. 자, 당근마켓에서 개인이 올렸을 때와 사업자가 그 물건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자, 첫 번째 사업자의 요건은요. 재화 용역을 공급했다. 저희 여친이 여기다가 제 자전거를 올렸어요. 자전거 얼마에 올렸느냐면 단돈 3만 원에 올렸어. 기아 20단짜리를. 저희 거 아니고 내 거. 여기서 올 때 집에 자전거가 3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부피가 많이 차지한다고 두 개는 비슷한 거니까 하나는 없애야겠대. 팔았어. 자, 그러면 3만 원을 올렸으면 여기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여기에 부가가치 3만 원을 했다면 이걸 팔고 저희 여친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했을까 안 했을까? 여기에 부가세가 있을까 없을까? 자, 봐요. 사업자일 때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사업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 여친이 사업자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돼야 돼요. 지금 자전거를 갖다가 거기 올렸으니 재화가 공급이 된 건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해당 사항 있음.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영리 목적 불문이래요. 그러면 저희 여친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거 팔아고 돈을 챙길 목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사업자의 요건에 영리 목적 여부는 불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법인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다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납세 의무 발생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비영리 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 납부해야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통과네요. 저희 여친인 경우. 자, 세 번째, 사업상의 독립성이 필요하대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얘가 중요한 내용이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를 갖다가 판매를 해야지 돼요. 저희 집에 그 자전거가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있을까? 아니죠? 그러면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로 어떤 게 안 된다? 세 번째 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하는 재화에 부가세 붙일 수 있다 없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겠다 안 돼 있겠다? 당연히 안 돼 있을 것이고 사업자가 아니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겠다 없겠다? 그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여기 사업자의 분류. 이 사업자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인데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사업자는 크게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업자는요, 부가세가 부과되는 사업자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두 사업자로 나뉘어져요. 이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지금 세금 중에서 어떤 세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사업자예요? 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도 부가세 납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과세사업자는 또 크게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뉘어져요. 세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4,8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8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 미만. 자, 근데 8천만원이 그냥 공급가액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TAT 2급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모든 계산을 다 공급 대가를 가지고 합니다. 공급 대가, 즉 공급가액과 세 합쳐진 금액이 8천만원 연간 미만인 사업자를 우린 간이과세자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일반과세자는 또 우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라고 해서 사업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가능하면 이 편은 지금 바로 연습해서 사업자의 구분을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종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뒷파트도 계속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분류를 여러분이 구분을 확실히 잘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작년인가 세법 개정돼 가지고요, 이 법인이 지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느냐면 이 법인도 일반 법인이 있고요, 일반 법인과 영세법인으로 구분이 또 나뉘어졌어요. 영세법인. 그러면 여기 일반 법인하고 영세법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에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인 그 법인 사업자는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예정 신고가 면제됐어요. 예정 신고 개인 사업자처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얼마 이하인 사업자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건너뛰고 여기 뭐죠? 확정 신고만 같이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정 신고 납부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들도 그 예정 고지라고 그래서 예정 고지 되는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는데 영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 영세 그 법인도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이 예정 신고는 납부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부과되는 대로 고지되는 대로 부가세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과세 기간이 나와 있어요. 과세 기간을 갖다가 지금 사업자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놨어요. 자, 사업자는 지금 제가 왼쪽에 비사업자는 좀 빼도 되겠죠? 그건 아실 테니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그다음에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 그다음에 일반 그또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새로 추가된 게 법인 사업자 중에서 영세 법인 사업자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1기, 2기 나눈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기수마다 예정 확정, 예정 확정,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법인 사업자는 모든 그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 영세법인 사업자는 여기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이 예정 신고는 그 예정 고지되는 금액 납부하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하고 영세 법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거기에 반해서 간이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여기 위에 있는 기간 다 무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다음 해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간이사업자한테는 보편적으로 부가세법에서 어떤 세제 편의사항도 봐주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줘요. 그래서 여기 간이사업자한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는 세제 편의에 해당됩니다. 혜택은 부가세 계산할 때 나올 건데 우리 TT급에 나왔던 간이사업자에 대해서 여러분 부가세법 교재 맨 뒤편에 간이사업자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익년이죠. 다음 해에 지금 기억이 맞나? 1월 20일까지인가?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면세 사업자가 받았던 매입 세금 계산서 있죠.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제출해줘야지 돼. 왜냐하면 알다시피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매출하고 매입이 한 세트죠. 그래서 여기 면세 사업자들이 받았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줘야지 국세청에 있는 그 빵빵한 슈퍼컴으로 여기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를 크로스 체크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길을 갖다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 면세 사업자는 다음에 1월 2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네들이 받았던 매입 세금 계산서 여기 합계표를 제출해야 될 이것도 말이 희한해. 협력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협력 의무. 협력이 뭐 협력이고 의무지. 협력 의무는 또 뭐야? 하여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면세 사업자가 이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 가산세가 있을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금액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한번 또 교재에 나오면 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과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한 예외가 무엇일까?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이 예외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써볼까요? 신규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요, 4월 15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신규 사업자의 법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기간은 6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앞에 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사업 개시일부터 여기 기간 종료일까지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폐업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일까지, 예를 들어서 똑같이 4월 15일 날 폐업을 했다면 1월 1일부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기 4월 15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간이과세자인 경우 얘를 갖다가 간이과세자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포기 언제 했냐면 4월 25일부터 과세를 포기했다면은 4월 25일의 마지막 날인 며칠까지 4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하고요. 그 다음 달 5월 1일부터 며칠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여기 일반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날짜 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간에 예외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새 사업자인데 신규 사업 개시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포기한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 기간의 예외까지 일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교재 보고 또 잠깐 지나갑시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여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보셨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도 설명해 드렸고, 간이과세 요 날짜도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뭐 등등 있고요. 주의, 뭐 매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의라고 나와 있는 것들 나오게 되면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보기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니까 잘 구분해서 오히려 신경을 좀 더 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납세지에 대한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납세지 이거 여러 번 했던 건데 이건 그냥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납세지, 즉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어느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은요 사업장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불러요. 사업장이 있는 곳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기본 원칙이 이런데 사업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나 여러 군데 있으면 얘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거 모르면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지 되게 헤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광업인 경우에는 그 채구라는 광산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이 있는데, 광산이 있는 곳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강원도, 거기 어디지? 강원도 어디지? 태백에 만약에 그 여기 탄광이 있어요.
금광이라고 하죠. 이왕이면 금광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갖다가 보는 곳은 예를 들어서 강릉이라는 곳에 있다고 쳐요. 그럼 태백에도 세무서가 있고 강릉에도 세무서가 있는데 여기 태백에서는 그 채굴 하는 장소이고 강릉은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강릉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태백 그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될까? 아니면 강릉 사무소 있는 여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까? 뭐 말하나 마나 사업장은 사실 어디예요? 이 태백이 사업장이에요. 금강이. 그런데 사무 업무를 보는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보다 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부가세법에서 사업장이 어디다 라고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업장은 여기겠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것. 근데 이렇게 사무 업무 사업장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을 때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총괄하는 그 장소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제조업인 경우 제조업이라는 것은 여기 A라는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B라는 데서 2차 가공을 한 다음에 C라는 그 사업장에서 최종 완성을 한다면 최종 완성하는 그 제품 최종 완성이 되는 장소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건설업이라든지 운수업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건설 한번 볼게요. 건설하는 데에도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A라는 장소에서 건물을 짓는 게 있고 B라는 장소에서도 C, D, 뭐 E 할 것 없이 여러 군데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얘 지역이 다 달라. 경기도에서도 있고 경기도 그다음에 뭐 대전에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있어. 그러면 사업장은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각각 관할 세무서에다가 각각 따로따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 여기서 나오는 건설업인 경우에는 사업장은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도 이 그 건설 업무를 건설과 관련된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은 본사예요. 그 본사의 그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것,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 사무소가 있는 여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세요 되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법인이 본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대부분 여기가 본사가 될 경우가 크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다 총괄하는 장소 거기에서 거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는 무인자동 판매기도 마찬가지로 그 무인자동 판매기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소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원인 경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다단계 판매원 개인이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가 방판 업무하면서 다른 데 방문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사업장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 다단계 판매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가 있어요.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범위인데 지금 설명해드린 요 사업장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그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될지를 가름하기가 힘들어서 부가세법에서 여기에다가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사업장의 범위를 설명해 드렸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FAT 1급부터 공부하셨을 때 여기 직매장과 하치장과 그다음에 임시사업장, 여기서 사업장인 곳이라면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는데,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나와 있고, 하치장이라든지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여기 판걸로 아니라 여기 그 본사에서 물건을 사고 판 걸로 한 것으로 보겠다. 하치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건을 갖다가 보관했다가 실어나르고 등등 그런 것들만 하는 곳이라서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아까 얘기 드렸던 주사업장과 그 다음에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자, 부가세법에서는요, 보통 사업장, 아까 얘기했던 거, 단위, 과세 제도, 얘가 원칙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보통 롯데마트나 예를 들어 볼까요? 롯데마트는 전국에 지금 하나만 있을까? 여러 개가 있을까? 아주 많이 있죠. 이렇게 사업장이 여러 개, 수십 개인 데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주는 거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이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가능할까? 납부만 가능할까? 여기서 요거 주의하라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전국에 그 롯데마트 같은 게 50개 있다고 할지라도 주사업장에서 뭐만 가능하다. 자, 봐요. 주사업장에서 신고라는 용어요. 신고라는 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그거 제출하는 행위가 신고예요. 그 다음에 납부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내는 것을 납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주사업장 총괄 신고납부라고 되어 있나 그냥 납부라고만 되어 있나, 전국에 50개 사업장이 있다고 치더라도 50개 사업장에 대한 플러스 환급이나 아니면 납부 그 금액 다 합쳐서 납부만 가능한 것이지, 신고서는 50개 사업장에서 자기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각각 해야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각 제출을 해야 된다. 신고는 각각 한다? 아니에요. 신고는 안 되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주사업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사업장은 각 사업장마다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달라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번호 다 다름. 거기 각각의 지점장의 이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사업장들마다. 요게 하나 예외사항이고요. 뭐에? 사업장 단위 과세 예외가 바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이고요. 또 하나 예외가 뭐가 있느냐면, 이번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단위 과세는 무슨 뜻이냐면, 과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장이 아니라 그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거예요. 이 사업자한테. 그러면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나오는 홍길동 써봅시다. 홍길동이라는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줘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주면 또 이 홍길동이라는 사업자는 전국에 매장을 갖다가 아까 롯데마트처럼 5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예요. 그렇다면 아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근데 이 사업자 과세 제도는 50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한테만 내준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똑같은 매장이 몇 개가 있는 거야? 5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안에 부서가 여러 개 있다.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50개 매장이 다 같은 회사인 거죠. 그죠? 같은 부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TAT 2급에서 배웠을 때 여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서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따가 되게 중요하게 설명 제가 드릴 그 이게 뭐였었죠? 갑자기 또 용어 생각 안 난다.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요 경우예요. 간주 공급 회사끼리 등등 했는데 같은 부서니까 사업장이 여러 군데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주 공급 중에서 타사업장 반출. 근데 이 반출의 용도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도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일 때. 그래서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기억을 해놓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인데 거기에 예외인 거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고, 그걸 또 교재를 보시고서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정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예외 사항 두 가지 교재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따 요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거는요, 그 본사에서만 모든 세금 계산서 발급 수치 다 합니다. 본사에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발급도, 그 다음에 수치도 다 본사에서만 주로 해요. 수치. 거기에 반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여기는요 각 사업장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고 각각 따로따로 다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에 대한 것도 간략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라고 써있나. 여기도 뭐 그런 얘기는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장별 단위과세가 원칙인데,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주사업장 그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 사업자 단위도 안 된다고. 그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보면 여기 문제가 보기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이건 사업장별로 나중에 이따가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모두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 비교해서 한번 보아두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자, 요건 주로 이제 회계 FAT 1급 정도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한번 골라내 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 해야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장 개실 며칠 이내? 20일 이내라는 건 나와 이제 다 기억하죠? 그럼 부터 질문하는 거 천천히 대답해 봐요. 사업 개시를 20일 이내라 그랬었는데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개시일이 4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4월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여기 사업자, 우리 그 사업 개시일 있잖아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알아? 해봤어? 돼요.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매장인가 뭐 하나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내가 물건을 살 때 부가세 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런 거 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맞췄으니까 보너스를 해준다. 자, 여러분 보통 매장에서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 LED TV 좋은 거 매장에나 갖다 놓고 싶지 않아? 그죠? 근데 얘가 싸구려야. 그래서 1,000만 원밖에 안 한대. 그러면 내가 이 TV를 살려면 부가세 얼마를 내야 돼요? 100만 원은 매입세액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TV를 살려면 그래서 공급가액이 부가세까지 합쳐서 내 수중에서 1,100만 원을 내야지 내가 이 TV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인 여러분이 사면 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홀라당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사고 세금계산서 받았어. 그럼 매입세 공제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난 이 돈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내가 아직 사업 개시는 안 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스타벅스 매장을 하나 지금 운영한다고 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TV를 스타벅스 그 매장에다가 하나 고객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싶은데 지금 한참 물건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열심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뭐라고 팔 수 있어? 그럼 매출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매출은 일어나지 않는데 사업하기 전에 지금 매입부터 엄청나게 일어날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서 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야지 세금계산서 받아서 다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럼 이게 다 환급받는 거야 나중에. 이해됐음? 안 됐음?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아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하고 뭐뭐하고 내가 물건 살 때 부가세 매입세 냈던 거 다 공제받기 위해서 보편적으로는 사업 개시일 한참 이전에 벌써 뭐를 내놓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놓고 그걸로 세금 계산서가 됐던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됐던 현금 영수증이 됐던 매입세 깡그리 다 공제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랬어? 그래서 사업자 우리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날 지나가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4월 20일 이내가 아니라 홀라당 지나갔어. 지금 4월 며칠? 5월이야. 그래, 5월 지금 2일이야. 지금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대. 그럼 지금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나올까 안 나올까? 장사는 해야지. 그지? 근데 뭐를 내야 돼? 가산세 내야 돼. 알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처음에 여러분 이거 세무 1급 형태 문제가 아니라 PLT 1급이나 TET 2급 정도에서 나왔던 문제들, 기출 문제들이에요. 사업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 이후에 신청해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알겠어요? 다만 뭐만 내야 된다? 가산세 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지금 여기 어디라고 할까요? 부산에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여기 별로 싫은가? 서울에서 합시다. 서울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전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럼 대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산망이 끝내준단 말이죠. 요게 기본적으로 사업 개시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물어봤던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실제로 사업할 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 공제 못 받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증 보셔서 사업자 등록증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많이 보셨었죠.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대표자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업태 종목이라든지, 특히 업태 종목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단 한 글자라도 바뀌면 그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러분이 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변경사유, 즉 변경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했기 때문에 그 날짜로 이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보편적으로 국세청에 세무서에 가시게 되면 이러한 변경사항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줘요. 프린터만 했고, 물론 내 앞에 사람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변경사유여서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프린터만 다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폐업사유로 하고 신규로 발급받아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하더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변경사유 첫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은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인터넷 통신판매업자 포함해서요. 사업자 등록증 표면에 주소라든지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발급 받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알겠죠. 여기 신청 당일이래요. 그런데 여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의 변동이 되는 경우, 여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그 앞에 액면에 내용이 바뀐 것들은 여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제일 많이 문제에서 나왔었냐면 바로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대표자가 바뀌었대. 대표자가 변경이 됐는데 얘를 갖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될지 아니면 신규로 발급돼야 될지 구분이 잘 안 돼. 어떤 경우에요? 첫째, 여기 상속인 경우. 여기 우선 개인부터 나눠볼게요. 개인인데 개인한테 상속인 경우에는 일단 결론부터 써놓을게요. 얘는 그냥 변경상 정정상이에요. 정정해서 발급만 받으면 돼요. 다른 거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개인인데 증여를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면 얘는 폐업사유입니다. 폐업사유가 돼서 그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해야 되고 새로 지금 그 사업장의 대표가 된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해서 신규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발급 받을 거.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봐요. 상속과 개인인 경우에 상속 증여가 다른 이유. 자, 여기 보세요. 상속인 경우에는 김상속 씨가 지금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 중속이라고 할까? 상속, 중속. 이 사람한테 지금 그 사업체가 다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대표자명을 김상속에서 김중속으로 대표자명만 바꾸고 이거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요. 뭐일 경우에는 상속일 경우. 왜? 상속이란 말, 돌아가셨잖아. 저 세상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여기 다시 와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대표자인 양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자가 중복될 그런 위험성이 오해할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뭘로 인정해준다. 그냥 정정사항으로 거기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김상속 씨가 자녀인
김증여 씨한테 증여를 했어. 김증여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지금 대표자였던 사람이 그대로 생존하고 있죠. 대표성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 자녀이라 뭐 등등 증여할지라도 얘는 뭘 한다? 여기 김상숙 씨 거는 폐업을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신규로 김증여 씨로 다시 신규 사업자 발급 받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규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법인인 경우는 어떨까?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법인하고 대표자는 개인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법인 개인 설명해 드릴 때 법인은 법으로 인격체가 부여됐다 그랬죠. 인격체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법인은 그대로 있는데 이 법인의 대표인 개인만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가 정정사유겠어요? 폐업사유겠어요? 이건 정정만 하면 돼. 왜?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리하는 누가? 개인만 대표자가 바뀌었던 거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대표자가 바뀌면 그냥 얘는 정정사유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발급받으면 끝난다. 요거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없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자 이름에 여기 홍길동 외 3인 이렇게 하면 이거 동업하는 거죠. 바로 요 3인이 누군지는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3인 중에 한 명이 동업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여기 사업자 등록증 그 날짜로 다시 재발급 받아야 돼요. 얘도 똑같은 문제야. 무슨 문제냐면 나 저기 홍길동 외에 내가 누구하고 어느 사업체에 동업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법적으로 효력이 미쳐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동업자가 바뀌었으면 사업자 등록증 그 날짜로 다시 변경해서 만약에 이거 안 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그 대표 행사를 하고서는 동업자 행사를 하고 다른 법적인 그게 있다면 여기 저기 구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재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등등으로 발급 받으셔야 된다. 폐업하고요? 아니,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야. 대표자가 저기 바뀌었을 때. 아, 이거 개인일 경우에요. 아니, 요런 경우 법인이 되겠다. 법인일 경우에. 음. 법인은 어차피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여기 없는 거. 공동사업자, 요거 지금 설명한 거 요거예요. 출자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건물을 얻을 때 말이죠. 그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거라도 바뀌게 되면 무조건 그 사업자 등록증 저기 재발급 받으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바뀐 날짜, 변경된 내용을 여기 세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고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 중에 뭐라도 바뀌면 그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 다시 재발급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 등록의 말소 세무1급에서 가끔 여기 보기도 나오는데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 말소시켜야지 돼요.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사업장과 관련돼서 첫 번째 파트가 뭐였었느냐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이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잠깐 읽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또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거래 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긴 한데 아주 중요한 파트가 나와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